오늘 이야기하실 분이 최승로라면서요. 저는 진짜 근데 네. 오늘만큼은 제가 수긍을 못하겠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저도 드디어 내가 무리수를 뒀구나. 농담이고요. 혹시 뭐 신문 28조 갖고 또 경제 뭐 얘기하신 건 아니죠? 얘기해야죠. 아니 거의 정말 경제 관련이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신문 28조는 알고 있는데. 신분에 맞춰서 복색을 입어라 구조입니까? 네.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건 좀 무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관을 파견하라. 너무 중요해요. 지방에 왜 중앙에서 관료를 보내야 되는지는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 사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야, 이 신문 28조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지금 다 하나씩 설명하셔서 저도 놀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저는 그 숨겨진 역사를 또 알려드리는 최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겨진 경제 원리를 설명해드리는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게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를 얘기할 건데 오늘 이야기하실 분이 최승로라면서요. 저는 진짜 근데 네. 영원히 오늘만큼은 제가 수긍을 못하겠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최승로를 어떻게 경제학자들과 연결합니까? 이게 정말 전 미스터리거든요. 사실 최승로 할 때요. 네. 저도 드디어 내가 무리수를 뒀구나. 농담이고요. 네. 정보경제학의 가장 큰 원리를 알고 계셨던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도대체 어떤 그 개념들을 갖고 이 최승로와 연결시키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보경제학이라고 해서요. 정보경제학 이거 네. 벌써 생소한데요, 이거? 경제학은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인데요. 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정보가 필요하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요. 그렇겠죠. 바로 이런 정보를 결핍되었을 때 아니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아니면 정보를 한쪽만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일련의 경제적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이 정보경제학이고요. 네. 그래서 정보경제학 개념. 대표적으로 정보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것들을 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도 국사 어려운 거 하나도 야,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네. 아니 이런 개념도 좀 생소한데 네. 저는 이 개념이 지금 최승로와 달라붙는다는 게 정말 저는 진짜 오늘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최승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한국 최초의 유교학자 맞나요? 그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무리수가 있었군요. 무리수가 있었네요. 최초란 단어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거의 선구자신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에. 그렇죠. 예. 이게 유명한 네. 유학자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네. 최승로 하면은 시무 28조. 뭐 당연히. 최승로의 시무 28조. 네. 이렇게 혹시 뭐 시무 28조 갖고 또 경제 뭐 얘기하실 건 아니죠? 얘기해야죠. 근데 저는 그게 더 시무 궁금했습니다. 28조 갖고 경제 얘기하실 거예요? 네. 아니 거의 정말 경제 관련이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시무 28조는 알고 있는데. 오늘 진짜 무리수 같아요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굉장히 이거 진짜 의외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개념, 네. 정보 경제학, 정보의 비대칭성, 그다음에 역선택, 도덕적 해이, 네. 시무 28조, 최승로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쭉 설명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저는 무리수라고 보는데 그 무리수를 어떻게 유리수로 푸시는지 한번 지금부터 최승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최승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네. 그건 제 파트니까 네. 제가 먼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승로가 일단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설마? 네, 경주 출신. 네, 저희 할아버지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세요. 엄청난 수제였다고 아우, 들었는데. 아니 근데 네. 이 최승로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최치원이에요. 경주 최씨 시조. 그렇군요. 예, 최치원. 야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뼈대라는 표현 좀 갑자기 왜 이렇게 그렇고요. 거만해지신 분? 네, 아니 진짜 똑똑한 집안이에요. 내가 얘기해 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최치원, 최승로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네, 네. 사람들인데 시대는 달리하고 있어요.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말기 인물이고 최승로 같은 경우에는 고려 초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경주 출시다 보니까 육두품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최치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똑똑했는데 자신의 어떤 그 주장 같은 것들을 신라, 전 경주김 씨들 그래서 좀 좀 그래요. 우리 최 씨가 너무 속상해요. 근데 어쨌거나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신상에 계셨다. 뭐 이런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말기의 육두품들은 대접을 못 받았는데 네. 이 최승로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고려 초기에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이 성종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서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대접이 달라지는 예,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승로도요. 이 시무 28조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연세가 그때 56세쯤 될 거예요. 거의 마무리. 그렇죠. 60대 돌아가시니까 막판에. 왜냐하면 그 전에도 고려 초기에는 굉장히 어떤 혼란기였거든요. 네네네. 서로 왕자리 놓고 막 싸우고 같은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안정화 덜 됐었는데 이게 성종 때 오면서 안정화되면서 이제 비로소 어떤 그 정치, 정책 이런 걸 펼칠 필요가 있었고 그때 등용되었던 인물, 그때 아주 빛을 발했던 인물이 바로 최승로가 되는 건데 이 최승로가 그래서 이제 성종한테 시무 28조를 내잖아요. 물론 이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거는 22조 정도밖에 없고요. 그럼 없어진 게 좀 있네요. 예, 다는 안전해지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치. 특히 불교, 불교 어떤 여러 행사들 네. 이런 거 억제해라. 이런 거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방관 파견. 지방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경제와 연결될까요? 전 안 된다니까요. 이제 하나씩 해야죠. 이거 부정적으로 보세요. 가능하신가요? 항상 믿어와 주셨던 분께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지금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무 28조 네. 경제 연결 갑니다. 네. 시무 28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가장 크게 이거를 한 4덩어리, 5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 보시면요. 네. 불교의 승려가 궁궐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내용 한다는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숭유 억불의 내용들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방에서 사찰을 마구 짓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게 16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불상의 금은 등을 함부로 입히지 말라라든가 이건 18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나머지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일종의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네, 예를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절들은요. 잠시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뭐예요? 그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제가 우리 그 알고 싶어요. 오늘. 네. 저 오늘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네. 우리가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이 양쪽이 거래에 필요한 아니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서로 간에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그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상이하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정보를. 네, 이런 경우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중고차. 중고차.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그 차를 자기가 운전을 했거나 자기가 계속 타왔기 때문에 사고를 몇 번 났는지 내가 악셀레이터를 함부로 밟았는지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망가지기 직전인지 이런 정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 입장, 즉 중고차를 처음 살려고 하는 제가 사람은 산다 했을 때 모르죠. 그렇죠. 전혀 모르죠. 이런 게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에요. 저쪽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전혀 모르고 모르고 있고. 오케이. 그럼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제대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역선택, 역선택. 하나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도덕적 해. 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예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정보 그 비대칭성은 제가 알았어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최승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최승로의 이야기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뤄져요? 다뤄지죠. 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러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들어보죠, 뭐.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대상자와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 옛날에 예를 한번- 들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또 영모님의 장기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선택? 자주 드는 예인데요. 우리 뷔페 레스토랑에 가면 뷔페 네. 네. 뷔페 사장이 원하는 손님은 당연히 소식까지. 그잖아요. 그러겠죠. 이왕이면 저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같은 돈을 내고도 적은 그 양을 먹는 사람을 저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뷔페 레스토랑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호하냐면 대식가들이 선호해요. 저 같은 전 너무 그게 저도요. 너무 좋아요. 저도요. 예.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예, 너무 좋아요. 이러한 뷔페 레스토랑과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대상자가 더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특히 만약에 뷔페 레스토랑 사장님이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네. 대식간에 소식간에 알면 딱 필터링을 하면서 누구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대식가 위주로 유인이 되면서 거래가 성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역선택인 거죠. 그럼요. 네. 여기 도덕적 해인.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요. 거래가 성사된 역선택은 아까 거래 성사 전부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누가 손님이 어느 사람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거래 일어난 다음에 대표적으로 제가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접했어요. 처음에 취업하기 전에는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온갖 열의와 혼신의 힘을 다할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구직에 성공하고 나서는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다 이제. 네. 아, 그런 거. 저희가 이 프로에 섭외되기 전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도덕적 해이죠. 아, 기가 막힌 비유시네요. 네, 뭐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 보세요. 네. 이 최승로가 이제 가장 이 시무 28조의 주안점을 뒀던 지정학적인 장소는 네. 바로 도성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데 일단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방. 자, 절 어디 있습니까? 도성에도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우리 명사찰들 다 어디 있느냐? 다 전국 사방팔도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즉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속 깊은 네. 암자나 이렇게 수양을 하기 좋은 그런 곳들이 있죠. 구산선문. 맞습니다. 예, 좋은 단어 얘기해 주시네요. 자, 이런 사찰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 사찰의 승려나 어떤 분들이 도대체 그 근처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지, 아니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성에 있는 왕이나 재상들은 이걸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그렇죠. 없음. 없음. 오케이. 네,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여러 관료 체제 중에서 네. 그 시무 28조에 딱 언급한 건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네. 여기 최승호 시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지방관 파견. 고려 최초의 지방관 파견. 네. 이게 시무 28조 최승로의 그 내용 중 핵심이거든요. 지방에 왜 중앙에서 관료를 보내야 되는지는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 사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 지방의 정보가 잘 없으니까 그렇죠. 지방의 정보를 알기 가서 위해서 가지고 와라. 와라. 그래야지만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지만 뭘 할 거 아니냐.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걸 또 그렇게 접근하시네요. 네. 자, 어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에서 네. 먼저 역선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 바람직한 사찰, 바람직한 지방의 호족 세력들 이런 사람을 놔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부양하거나 더 대접하거나 더 빨리 승진시키거나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왜 일어날 수 있냐면 자 지방에 있는 사찰들이나 지방의 호족들 중에서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많은 그 어떤 그 뭐죠 이걸 탐관오리처럼 네. 재산을 모아요. 가렴 주고라고 가렴 하죠. 주고 예. 오늘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세요. 가렴 주고 해서 네. 돈을 모은 걸로 사실 그런 사람이 중앙에 더 잘 보일 유인이 가능성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중앙에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역선택이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보가 부족하면 네. 역선택을
일어날 가능성이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이렇게. 게다가 아까 우리 그 이제 불교를 여러 가지 이제 억제하는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8조에 네. 불상에 금은치를 하지 마라, 사찰을 마구짓지 마라 이런 것들요. 역선택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방편이에요. 자,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느냐? 네. 국가가 정책적으로요. 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다 거래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다 거래를 한다. 이것도 예를 들면 금방 아세요. 예를 든다면 네, 예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동차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굴까요? 사고 많이 내는 사람. 사고 많이 내는 사람.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 가입을 안 하고 그냥 가입하라고 하면 서로 사고가 많이 낼 것 같은 사람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에 관심이 좀 덜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보험 금액 금방 고갈될 가능성도 그렇겠죠. 이런 역선택을 해결하고자 자동차 보험 어떻습니까? 우리 의무 가입이잖아요. 맞아요. 전 국민 모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의무 가입이죠. 바로 역선택을 모두 다 가입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자와 바람직한 대상자 모두 가입을 해서 역선택을 해결하는 게 이렇게 강제 가입이에요. 아 그러면 이런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가 그중에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역선택을 해결하기 역선택을 해결하는 정보가 개입을 할 수 네. 있다. 이 사찰 승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중앙에서는 어떤 사찰이 좋은 사찰이고 어떤 사찰이 그 근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모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찰은 되고 어떤 사찰은 안 되고가 아니라 불상은 이제 금으로 하지 마. 일괄적 적용. 그 다음에 사찰 마구짓지 마. 일괄적 적용. 이런 식으로. 승려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궁궐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일괄적인 적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국가의 그 제사를 관할하는 스님들을 뭐라고 하죠? 국사라고 하죠. 국사, 네. 왕사. 예, 국사나 왕사가 있는 스님은 절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래 버리면 이제 이 온갖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또 모셔오기 위한 또 다른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적용을 해서 역선택을 막아버리고요. 네. 그리고 정보를 알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인 지방관 파견, 과거제도 이 사람은 일관되게 그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역선택의 어떤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이 최승로는 굉장히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네. 볼 수, 그걸 시무 28조에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제가 아까 언급은 안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관련한 제도들도 시무 28조에 많이 남깁니다.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신분에 맞춰서 복색을 구조. 입어라. 네, 구조입니까? 네, 신분에 맞춰 옷을 네. 입게 해라. 이게 바로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정부의 비대칭 이건 좀 무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죠?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요. 네. 갑자기 누군가가 딱 걸어옵니다. 네. 얘한테 이리 오너라 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영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쉽게 처음 본 사람을 옷 어떤 옷 네. 입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복색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어떠한 식으로 대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되고 무엇을 요구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역선택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옷 색깔의 사회 질서를 부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신분제를 공고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폄하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네. 당시에는 신분제가 제일 중요한 사회 제도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사람은 길 가다가 이 사람이 귀족인지 지방 호족인지 노비인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실수하기 딱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이 실제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네. 자기의 그 재산적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가 아닌 일반적인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막 노비로 귀속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탈피하기 위해서 또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백성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분은 바로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인 의복. 복식 네, 이걸 가지고 바로 관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국가를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인데 네.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최승로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다 성견지명으로 살펴보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고려시대는 최승로가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라고 해서 지방관이 파견되어가지고 그 지방의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중앙에 알려주는 그런 그렇죠. 역을 했다면 네. 현재는 지방의 어떤 뭐 정보 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어떤 경제 수치 개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최승로는 그런 건 없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우리가 여러 정보들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요즘은 또 오히려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다른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이유? 이 제가 예전에 최승로 이거 설명드릴 때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가 없어서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왜 생기기도 하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럴 보시면 수도 돼요. 있겠네요. 네.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은 정리 안 되는 건가? 그렇죠. 정보가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선택의 역설이라고 해서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라고 부릅니다.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역선택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역선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볼펜 2개를 주고 네.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라고 하면요. 소비자들 둘 중에 저 이거요 하고 딱 그걸 고른 다음에 가져가면서도 뿌듯해요. 왜냐하면 내가 2개를 면밀하게 비교한 다음에 나한테 이게 더 좋은 걸 알았어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기업 현장에서 소비자들을 좀 위한다는 마음에 볼펜을 100개 깔고 네. 고르세요라고 하면요. 소비자들은 더 불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100개를 다 면밀하게 관찰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많은 선택을 오히려 줬지만 하나 골라서 가지고 간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위에 4번째, 15번째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지방을 관리 감독할 때도 지금은 인터넷이니 뭐니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 많은 정보를 내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가공되지 않는다면 정보가 없는 거랑 똑같은 일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의미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GDP라는 거예요. GDP. 예. 네, 알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GDP. 예. GDP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1년 동안 네.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만들어낸 물건들이나 네. 새로이 제공한 서비스들 있죠? 네네네. 그거의 시장 가치를 전부 합친 게 GDP예요.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생산성도 높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 나라 경제가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도 많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이 GDP는 국가 전반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는 어떤 그렇죠. 가장 커다란 어떤 특정 도구 네. 이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 지방 조그만 지자체 네. 이런 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GRD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개념을 그 지방으로 축소시키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GR은 당연히 리지널이겠죠. 지방이라는 뜻으로. 아, 당연하진 네. 않아요. 아, 예. 저 이제 듣고 알았어요. GRDP는요. 네. 우리말로 살짝 바꾸면 아마 지역 내 총생산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G가 그 지역의 G예요? 그렇죠. 이 그로스라고 해서 전부 합쳤다는 뜻이고요. 네, 괜찮습니다. 문자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이 아까 GDP 개념을 딱 그 지방에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쉬워요. 네. 그게 바로 GRDP거든요. 요거는 GRDP 개념을 하나의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건데 네. GRDP 같은 경우가 바로 정보가 너무 많은 거를 통일된, 정리, 통일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규격화시킨 거죠. 네. 그럼 상호 비교도 쉽고 전년 대비 또는 전전 분기 대비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이렇게 지표나 지수들을 통한 겁니다. 한눈에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최승로처럼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방 스스로 자기네 상황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네. 하게끔 놔둔 다음에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호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지방 간에 뭐 마찰이 있거나 이런 건 관리해주고 조율해주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라는 것은요. 네. 이렇게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정보를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형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최승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정보를 얻기 위한 이런 일련의 지방관을 그렇죠. 파견하자고 얘기했던 거고 네. 지금은 이런 GRDP 같은 걸 통해서 지방의 그렇습니다. 정보를 잘 정리해서 네. 활용하겠다 어떤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최승로의 심의 28조는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그 사회상을 좀 바로 잡고 정리하고 좀
어떻게 보면 통제적인 어떤 그런 정부가 직접 정부가 강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면인데 그게 다 옳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일련의 어떤 정책들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어떤 정부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가 통제하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국가가 네.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당시에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최승로가. 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방으로부터 GRDP의 뭐 지표를 얻어온들 한들 대조를 하시기도 만무하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걸 제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승로의 시무 28조였던 그 정부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네. 최승로가 지금 환생을 한다면 어떤 시무책을 올릴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최근에도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그 전까지 부정부패와의 싸움, 우리 공공연히 해왔던 일들이잖아요. 네네네. 정부가. 네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뭘 했느냐. 순환보직제. 공무원 순환보직제가 사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이유도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한쪽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그걸 계속 관리 감독하면 그걸 잊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암암리에 거래가 생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2년 여기 하다가 다른 보직을 씩 넘어가면 후임자가 올 거잖아요. 후임자가 와가지고 딱 봤는데 이상해? 쟤 이상해? 이렇게 되면 부정부패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순환보직이라는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부정부패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걸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순환보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뭔지 아시죠? 잘 모르잖아요. 전문화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문성이 네.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각각의 분야가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환보직을 없애면 다시 부정부패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러면 전문성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제 소견은요, 지금은 순환보직제를 없애도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정부의 비대칭성을 막아줄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발명됐어요. 뭐가요? SNS. SNS. 지금은요, 고급 관료들이나 정치가나 연예인, 유명인사, 공인들 네. 몸조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길 가다가 뭐 하나 슬쩍 잘못 말했다든가 뭐 횡포 한번 불리면요 바로 핸드폰으로 이 근처에서 한 100개 뜹니다. 그리고 바로 SNS 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암암리의 암행어사 기능을 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순환보직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 이제 그걸 좀 없애고 전문성을 기여해도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루트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정보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봐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고려의 최승로는 지방관을 파견하라. 하지만 현재 지금은 환생한 최승로는 지방관 파하지 마라. SNS를 확산하라. 그렇죠.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기해서 아하. 오히려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낫다. 이 사람은 정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정보 경제학이었죠? 그렇습니다. 최승로와 정보 경제학, 네. 정보 비대칭성. 네. 아까 초반에 가지셨던 의구심은 어떻게? 정보 경제학 이런 걸 이제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구나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참 역사와 네. 경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네. 조금만 관점을 좀 이렇게 바꿔서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역사에서 무궁무진한 경제학자들을 발견할 수도 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사를 따뜻하게 보고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의미,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 역사를 좀 더 따뜻하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부가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경제학이란 마무리하시죠. 경제학이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mebody. No, but you don't got me. Oh, but you're thinking about it.